화제가 되었습니다. 황의조가 뛰고 있는 프랑스 보르도 팀의 선수 전원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보르도는 이날 이 유니폼을 입고 디종과의 프랑스 리그 16라운드 홈 경기에서 올 시즌 홈 첫 승리를 챙겼습니다. 보르도 관계자는 한국의 추석과 한글날을 기념해 디종전에서 한글 유니폼을 착용했다고 했는데 한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은 유독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르도의 한글 유니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낭트전에서 구단 역사상 최초로 한글 유니폼을 선보였는데 당시 보르도의 황의조는 혼자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2대0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르도 구단은 유니폼이 입혀진 한글 글씨체는 기존 훈민저금에서 영감을 얻었다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기회라고 전했습니다. 보르도 구단이 한글 유니폼을 입게 된 것은 황의조를 통한 한국 팬들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지만 한글 자체가 프랑스에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프랑스 청년층 사이에서는 한류 열풍이 보이며 한국말을 알아야 멋있어 보인다는 말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또한 5년 전 프랑스 TV에는 오빠라는 한글이 선명히 새겨진 옷을 입고 광고에 출연한 한 배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전력공사 EDF 광고 모델인 배우 아피드였는데 다른 광고에서도 아줌마가 좋아요, 아직 한 장 남았다 같은 문장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피드는 당시 한류 열성 팬으로 한국 영화를 즐기다 한국어에 빠져들어 한국말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글 티셔츠를 주문 제작해 입는다고 할 정도로 한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한글은 세련되고 개성있는 언어로 각종 패션 디자인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3년 전 프랑스 명품 브랜드에서는 무려 30만원짜리 한글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려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샤넬, 제냐, 프린 등 세계 명품이 한글의 장식미를 의상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샤넬의 총괄 디자이너였던 카를 라거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글을 사랑한다. 한글을 쓰는 방식도 좋아한다. 일종의 큐비즘 같다. 이탈리아 고급 남성 브랜드 제냐는 기하학적 무늬가 독특한 존재감을 발현하는 장식적인 측면이 눈에 띄어 한글을 사용하게 됐다면서 조형미 뛰어난 한글에서 스트리트 패션 선진국인 한국의 진보적인 에너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글은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아름답고 신기한 명품 같은 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 뛰는 황의조 유니폼에 한글을 달고 뛰는 것은 자랑스러워할 만했습니다. 지금 한국어와 한글은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전세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한글날은 57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일제강점기에 한글 연구와 보급에 힘을 쓴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의 마지막 저서가 최근 복원되었습니다. 주시경 선생의 말의 소리는 일제강점기 시대 한글 연구와 보급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준 1914년 발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국어 의문서입니다.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우리의 선조들은 한글을 지키고 보급하는 데 힘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최근까지도 한글을 보급한 것이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였다면서 일본이 한글 보급에 공헌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분명 일제는 한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 당시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 연구에는 한글을 지키고 보급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어 연구에는 1930년에 한글 철자법 강제를 연재하고 문자 보급 운동 교재인 한글 원본도 제작해 농촌 문맹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일제는 한글을 연구한 학자들을 탄압했고 1942년 한글 교육 및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위반했다며 조선학회학자 33명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들은 감옥에서 온갖 모욕과 고문을 받았지만 목숨을 바쳐 한글을 지키는 것이 조선 민족 정신을 유지하는 민족운동이라 여겼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지키고 보급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 선조들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할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을 도와 한글 개발과 보급에 앞장섰던 미국의 호머 헐버트 박사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1886년에 조선에 최초로 와 3년 만에 우리말을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헐버트 박사는 서양 학문을 가르치려고 우리말을 배운 것인데 여기서 한글의 우수성에 매료되어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알파벳과 비슷한 한글은 완벽한 문자라며 한글 철자는 철저히 발음 중심이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오랫동안 갈망하고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였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한 과제가 조선에서는 수백 년 동안 현실로 존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1892년 1월 한국 최초의 영문 월간지인 한국소식 창간호에 한국의 알파벳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한글의 독창성, 과학성, 간편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헐버트 박사는 서재필, 주시경 선생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어 아래아를 없애고 띄어쓰기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등
한글 맞춤법 정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헐버트 박사는 한국의 외세 압력에 맞서는데 외교적인 도움을 주며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고정의 신임을 얻어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과의 외교 업무를 수행했고 1906년 조선과 수교한 미국과 9개국 국가 원수에게 일사조약의 무효라는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07년 헤이그 만구평화회의 특사 파견 이후 일제에 박혀라 헐버트 박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45년 광복을 맞을 때까지 조선이 마치 자신의 조국인 것처럼 독립운동에 매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헐버트 박사의 업적이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1907년 황태자 순종의 결혼식 축하사절로 일본의 국내부 대신 다나카 미쓰야키의 도쿄집에 초청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미쓰야키 집에뜰에 경천사지 10층석탑이 떡하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쓰야키가 개성 경천사터에서 10층석탑을 무단도로 해체해서 자신의 집에 갖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헐버트 박사는 분노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반초 현장 사진을 찍고 주민 증언을 수집해 일본 영어신문 재팬 크로니클에 폭로했습니다. 그러자 뉴욕타임즈 등 해외 언론도 야만적인 문화재 약탈이라는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로 인해 1918년 우리는 경천사지 10층석탑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헐버트 박사가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부터 돌려받게 해준 것입니다. 나중에 안중근 의사는 윌슨 감옥에서 일본 경찰이 헐버트 박사에 관해 묻자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세계가 한글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어를 교육하는 세종학당이 76개국 213개소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1999년 처음으로 미국의 한국어반이 개설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41개국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이뤄지며 105개국 1,400여 개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의 팝스타 맥스가 지난달 공개한 블루베리 아이즈 뮤직비디오에 한글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맥스는 BTS의 멤버 슈가가 피처링한 한국어 랩을 그대로 사용하여 아내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맥스는 이 곡을 임신한 아내를 위해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난달 16일 공개 직후 61개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맥스는 슈가의 가사를 받고 번역본을 읽는 순간 아내를 만난 날이 떠올라 혼인 서약서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건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한국어는 사랑을 맹세하는 언어까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글은 574년 전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으로 만들어져 목숨을 바쳐 지킨 선조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우리 민족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일본의 5G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소식과 삼성의 반도체가 놀라운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초격차를 증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나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자주 느끼는데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삼성과 우리나라 반도체의 소식이 가장 즐겁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의 이동통신 기업 중에 하나인 KDDI와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KDDI는 일본의 통신업체인데요. 작년쯤에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기업입니다. 일본의 2위 통신 기업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KT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이 작년에 KDDI 측에 5년간 무려 3조 원에 육박하는 5G 통신 장비 계약을 따낸 것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술 검증에 성공한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생소한 개념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5G 이동통신의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G는 앞으로 대세가 될 4차 산업의 기본 베이스라고 불리죠. 자율주행이나 클라우드 게이밍과 같은 서비스에서 특히 5G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와 같은 서비스들을 완벽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 밀리세컨드 수준의 초저지형과 100%에 육박하는 신뢰도를 보장하는 가상 네트워크가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속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고화질의 영상을 받아들이고 스트리밍하기 위해서는 기가바이트에 이르는 빠른 통신 속도가 필요합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정확성이 모두 담보가 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삼성과 일본의 KDDI가 연합하여 추진한 이번 검증은 이러한 초고속 가상 네트워크와 초저지연 가상 네트워크 사이를 이동하더라도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기술 검증에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5G 기지국과 5G 단독 모드, SA, 코어 장비, 시험용 단말 등이 활용되었으며 서비스 상황에 따른 기지국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지국 지능형 컨트롤러 RIC가 활용되었습니다. 삼성과 KDDI는 이번 기지국 코어를 포함한 엔드투엔드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 표준단체의 표준 규격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계획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KDDI는 이번 기술 검증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감을 표출했습니다. 지난 3월 상용화시킨 5G 서비스를 통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대할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최신의 기술을 앞으로도 조기에 도입해서 일본 내 가입자들에게 첨단의 통신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이 일본에서 5G 리더십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검증 결과를 통한 표준 규격을 삼성이 리딩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해당 기술은 삼성의 경쟁 기업인 화웨이 역시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올해 3월 네트워크 슬라이싱 분류 체계를 담은 백서를 발간한 바 있었고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화웨이의 5G 영향력을 해당 지역들에게까지 확산시킬 의도겠죠.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 역시 화웨이에 대항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돌입한 것이고 일본의 2위 통신 기업이 같이 검증을 하면서 연대를 한다는 것은 일본의 5G 장비 시장은 한국, 삼성전자의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약진에 주목해 볼 만한데요. 최근 미국의 1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 무려 8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계약을 따낸 바 있었죠. 이는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단일 계약이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액이 230조 원 정도인데 그 매출액의 3%가 넘는 수준이니 얼마나 초대형 계약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으시겠죠. 이 버라이즌 뿐만 아니라 AT&T, 스프린트 등의 5G, 4G 통신장비 공급을 잇따라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작년 기준 삼성전자는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서 16.6%의 점유율을 차지해서 4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괄목할 만한 계약 소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 미국의 화웨이 조이기가 가속화된다면 물론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일부 수출 허가는 내어줬죠. 인텔과 AMD가 제조하는 PC용 CPU에 대한 수출 허가는 내어준 상태이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이나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반도체 칩셋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화웨이의 5G 사업이 불확실하고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추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신제품을 발표했는데요. 차세대 소비자용 SSD 980 프로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전작 대비 2배 이상 일반 SATA SSD에 비해서는 13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SSD, Solid State Drive는 낸드 플래시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손꼽히죠. HDD보다 전반적으로 속도, 소음, 전력 소모 등에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HDD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6년 4년 전만 하더라도 HDD의 판매 대수가 전체 스토리지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SSD는 25%에 불과했지만 SSD의 판매 비중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서 2019년에는 45%, 2020년에는 50%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가 올해 들어서 역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작년을 기점으로 SSD의 매출이 HDD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데이터 센터나 기업을 타겟으로 나온 SSD 제품이 많이 판매되었고 시장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다르죠.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용 SSD의 수요가 확연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언택트, 비대면 시장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